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미 군수산업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미국이 우리 방산 기술의 발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또 가로막았던 흔적도 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미사일 지침 같은 거죠.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특히 그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열전지를 스타트시키는 화약종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수출 규제 걸어서 가로막았었다. 그래서 그게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배경에는 어저께 말씀드리기에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 구도, 그러니까 1970년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990년 동구와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부터 아주 심각한 중국 사랑에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약간 시대착오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전투적 반공, 전투적 반전체주의 에너지를 그 영혼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무기 개발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여기가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면 이게 그 자기들이 구상하는 그 따뜻하고 평화스러운 그 중국 사랑 국제 질서, 중국 사랑 세계 질서, 중국 사랑 세계 시스템 이거를 크게 파괴하고 교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군수 산업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뭐 러시아에 과외비까지 내면서 러시아로부터 액체 로켓, 그러니까 나로호, 그거 이제 러시아가 안 가르쳐 줬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대중으로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르쳐 준 거는 고체 탄도미사일. 그래서 우리 현무 EB가 이스칸다르 미사일하고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탄도가 아니죠. 이제 그 대기권 안에서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램젯, 스크램젯 기술. 그게 현무 2C입니다. 현무 2C, 현무 3C, 현무 3C죠. 현무 3C. 예, 현무 3C가 이제 그 러시아 기술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소형 제트 엔진, 그 러시아 기술이고, 우리 이제 그 미사일 같은 데 쓰죠. 해상 미사일 같은 데 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사 레이더, 그건 이제 러시아는 그 당시에 반도체로 에이사 모듈을 만들지 못하고 막 그냥 거의 아날로그식으로 뚝딱거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 도면과 그 실물을 보면서 A사의 원리를 터득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최첨단 반도체에 담아내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참 고액 과외를 또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미국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이제 그 아주 그 강력한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 왔죠. 무기 기술을. 그런데 이제 세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미중 대립이 전체적인 구도로 갔고 신냉전으로 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이제 그 흐름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오늘 그 사례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힘을 사용할 때 뭘 조심해야 되나, 이거를 잠깐 그 화두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번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광고가 붙든 말든 그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변화 사례 이제 다짜고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KGB 이게 뭐냐면은 재래식 폭탄의 이제 이제 활강 유도 장치죠. 이제 GPS 유도를 합니다. 재래식 폭탄에 활강 유도 장치를 덧붙여 가지고 얘를 이제 비행기에서 공중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리면은 얘가 이제 공중에서 유영을 하죠. 이제 헤엄을 쳐 가지고 뭐 말하자면 1m, 1m 그런 그 작은 범위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그걸 이제 KGB라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케이스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 합동 직격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합동 직격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한국형 JDDM이 이제 KGGB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활강 거리가 미국의 3배 이상 됩니다. 100km 정도를 활강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100km를 공중에서 활강한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몸체 입히는 방식이고 꼬리 날개만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근데 한국은 몸체에 올라타는 방식이고 커다란 활강 날개가 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시커멓게 보이는 그림에 보면 밑에 있는 건 폭탄이고 그 위에 딱 올라타서 딱 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개가 딱 펼쳐지면 아래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뭘 변형하는 건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보다 3배 거리 정도를 더 활강을 합니다. 이게 변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게만 해도 벌써 3종류입니다.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보통 1파운드를 대충 잡아서 뭐 한 0.5kg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폭탄의 무게,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저 폭탄이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다른데요. 일반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레이더 폭탄이 있습니다. 대레이더 폭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도체에다가 그러니까 이 KGGB 올라타는 놈, 결합해서 올라타는 놈에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파가 제일 세게 나오는 그 레이더 진원지를 쫓아서 날아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더 기지 부근을 좌표로 찍고서 저걸 딱 때리면은 제가 레이더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레이더 지지 작살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신관도 충격식 신관이 아니라 근접 접근해서 터지게 아마 할 거예요. 레이더.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서너 개 있는데 거기 근처에 뭐 축구장 한 두세 개 넓이만큼 다 그냥 그 자탄으로 그냥 뒤덮여 갖고 레이더 작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하 벙커는 폭탄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게 이중 관통탄이죠. 지하 벙커는 처음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터지고요. 그때 포탄이 다 안 터집니다. 메인은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뭐 6m고 10m고 내려가서 그때 한번 터지죠. 그렇죠. 저거를 이제 이중 관통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탄이 왕창 커지게 되면 저걸 이제 광범위한 초토화를 위한 집속탄이죠. 우리 집속탄이 세계적인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자탄이 폭발을 안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인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요만한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이제 땅바닥에 안 터진 채로 불발탄으로 남아 있으면 이제 애들이 그게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숨져요. 그리고 저걸 또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불발탄이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인도주의 운동을 하는 쪽에서 집속탄의 그 불발률을 1% 미만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걸 1% 미만으로 만들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잘 안 됩니다. 미국은 아예 법률적으로 집속탄을 바깥에 수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뢰죠, 기뢰. 이제 기뢰를 그러니까 항구에서 한 100km 떨어진 데서 기뢰를 이제 공중에서 놓으면 제가 이제 쭉 활강해 가지고 바다 근처에 그 목표 근처에 가서 이제 낙하산 타고서 기뢰가 뽕 하고 물속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낙하산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기뢰라는 건 한 대만 놓는 게 아니니까 저 기뢰 하나가 예를 들어서 2000파운드다. 한 1톤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송기 25톤 싣는 수송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쭉쭉쭉쭉 떨어뜨리면은 뭐 논리적으로는 물론 떨어뜨리는데 그 시설이 좀 필요하겠죠. 논리적으로는 25개 기뢰에 떨어뜨리니까 항구 하나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활주로 파괴 폭탄은 어떤 거냐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폭약이 퍼지는데 이게 집중적이지 않고 크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땅에 구덩이가 크게 생기죠. 싱크가 생기죠. 이게 활주로 파괴죠. 그래서 저 용도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컴비네이션을 해보면은 뭐 한 18종 안팎 나오지 않겠냐. 아마 저 컴비네이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처음 만들 때는 미군 GPS를 못 얻었어요. 미군이 GPS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건 상업용, 그러니까 일반 민수용 GPS예요. 누구든지 칩만 사면은 공짜로 씁니다. 그런데 민수용 GPS는 재밍도 잘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이제 말하자면 거리도 짧아지죠. 민수용 GPS 다시
그런데 민소형 GPS는 이제 재밍도 잘 당하고 그다음에 오차도 커지고. 근데 이제 미 군용 GPS는 재밍 잘 안 당하고 재밍에 강하고 오차도 굉장히 작습니다.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업용 GPS 모듈하고 아마 INS, 그러니까 자기 관성 항법 장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자기가 움직인 거리, 시간, 그 방향을, 그 벡터를 스스로 느끼는 칩이에요. 그게 INS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군이 GPS를 공급을 했죠. 그럼 미군이 GPS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F-15K라든지 F-16이라든지 이런 미제 비행기, F-35라든지 이 미제 비행기의 미제 미션 컴퓨터에서 쟤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저거 떨어뜨리는데 저거 지금은 별도 PDA로 블루투스로 떨어뜨립니다. 블루투스로. 별도 PDA로. 그러니까 이런 단말로요. 조종사가. 이제 저렇게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미국 쪽의 그 시스템, 그 무기 시스템 안에 우리 거가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사실 요번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저 SMR 이야기 나오는 거, 소형 원자로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정상 간의 어떤 그 성명에서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걸 굉장히 중시해서 주목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저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SMR을 같이 해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게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트륨, 그러니까 소디움이라 그러죠. 소디움 방식의 그 SMR이 아니다. SMR은 이제 300메가와트 정도면은 이제 그걸 소형 원자로라고 불러요. 300메가와트 이하면. 30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서는 많이 써도 50메가와트 이상을 안 쓸 겁니다. 30에서 50메가와트. 메가와트면 끔찍한 거죠. 보통 이제 한 가정을 한 3kW 뭐 많이 잡으면 5kW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5메가와트다 그러면은 1000개 가구 혹은 1700개 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가 쓰면은 그게 큰 아파트 단지 하나가 쓰면 그게 5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거기서 별거 다 해도 거기서 무슨 뭐 인덕션 무슨 뭐 저기 조리기구 돌리고 뭐 난리를 부려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와트급이라 그러면 작은 게 아니죠. 제랄드 포드 같은 항공모함은 한 500-600메가와트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그 EMALS EMALS 그러니까 비행기 땡겨가지고 띄워주는 거. 그런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써요. 아마 원자력 잠수함은 50메가와트 이상 안 쓸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에너지가 50메가와트만 된다 그래도 에너지라기보다 포스가 굉장히 큰 포스죠. 자, 그래서 이제 소디움 방식에 관해서는 저 소형 원자로가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근데 문재인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최고 선두예요. 자기들이 최고 선두인데 한국 대통령 만나서 그거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하냐?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게 납비스무스 방식이에요. 그 납비스무스 방식 저걸 LBF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Lead Bismuth Fast Reactor. 그러니까 납비스무스 고속 반응로, 고속 원자로 그 소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소형이고 뭐 굉장히 안전하고 군사용에 최상인데 딱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저게 그 둘러싸는 용기가 부식이 너무 심해요. 납비스무스가 엄청나게 그 부식성이 강해요. 녹이 쓸어버리고 빵꾸가 난단 말이죠. 그 열전도율이 좋으면서도 부식성이 약한 그 소재가 뭐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그 기술적인 장벽을 지금 깨뜨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뜨릴 수 있으니까 저걸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깨뜨렸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언급을 했겠죠. 저는 납비스무스를 가지고 언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게 개발이 되면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같이 공동으로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한국 쪽의 아주 핵심적인 군사 기술이 저건 군사용 소형 원자로에 딱 적합한 거거든요. 부피도 작아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 놓고 전기 그 열교환기 통해서 전기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고압 전기 보통 그 고압이 한 200기압, 300기압 정도 고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느끼는 이 기압 우리 안 느끼죠 물론. 그러나 그걸 측정했을 때 그 기압의 200배. 그러니까 사방 1cm, 1cm에 200kg 정도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3cm, 3cm만한 요만한 거에 자동차 한 대 무게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고압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기터빈 돌려서 전기 발생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돌리고 남은 전기는 다시 응축해서 다시 이제 열고연기 들어가서 다시 고압 전기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놓고 열고연기 하나 놓고 조그만 전기터빈 하나 놓으면 왜 작다고 표현하냐면 전기터빈이 일단 크기 자체가 저거만 하니까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죠.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집채만한데 그거 하나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전기로 돌리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제 교류니까 그걸 직류로 바꿔줘서 또 그걸 이제 그 축전을 하는 납 축전지라든지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리튬 축전지, 리튬 배터리가 있으면 그저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거 엄청난 군사 시설이죠. 군사 시설 서브 시스템이죠. 에너지 파트를 담당하는. 저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완전히 만약에 한국이 저기 납비스무스 원자로 개발 성공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 기술 교류가 차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변화 사례 이게 KF-21의 미제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미제 미사일을 다른 나라 비행기에 제공을 안 합니다. 아마도 최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유럽 쪽은 모르겠는데 아마 최초일 거예요. 유럽에서도 뭐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그리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제가 좀 뒤져봐야 되는데 아마도 미제 공대공 미사일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비행기 좀 못 팔게 우리 미사일 못 붙이게 할 거야. 뭐 이런 그 심술의 문제가 아니라 저걸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미사일은 이러이러하게 컨트롤하면 돼라는 미제 미사일 컨트롤 방식을 노출하는 건데 저게 메이커마다 물론 좀 다르겠지만 저 레이시온 겁니다. 요번에 우리 비국 미사일 들여다가 미국에 팔겠다는 레이시온 제품 건데 근데 저 컨트롤 방식이 아마도 메이커와 상관없이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거의 표준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걸 한번 미제 거를 우리 비행기에 붙여보면 다른 미제 미사일들 어떻게 다루면 된다를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공대공 미사일 같으면 저게 200km, 160km 이상으로 보거든요. 저게 정직한 얘기예요. 160km 이상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0m 상공에서 쏠 때는 멀리 가요. 공기가 희박하고 밀도가 약하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저걸 100m 상공에서 쐈다 해수면 위에서 그러면 저게 짧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그 고도가 낮은 데서 쏴도 최소 160km 간다. 아주 고성능이죠. 저 큰 거요. 저게 이제 암람이라고 불리는 AIM 120 미제 중거리 저게 120km, 200km, 160km, 200km가 저게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쟤들 기준에서는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중거리 저런 거는 가는 중에 뭔가 이제 데이터 보내서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한국 쪽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컨트롤 노하우가. 그 방식이. 그래서 저걸 공급을 안 했었는데 저 정도 미사일을 쉐어링 해준다. 너희 달아도 좋다. 이거는 뭐 상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변화의 사례인데요. 미군 상대로 공동 마케팅, 우리 국산 무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록히드 마틴이 T-50 그것에 또 경공격기 버전인 거기에 무장을 단 FA-50을 지금 미 공군과 미 해군에 제안하려고 마케팅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고등훈련기로, 고등 전술훈련기로. 그 이제 사진이 저기 맨 위에 있는 비행기죠. 그 다음에 오시코시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로서 뭐 소방차부터 시작해서 미군이 쓰는 특수차까지 이런 특수장비 차량을 어마무시하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가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 지금 호주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좋은 평가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호주랑 아마 대규모 초대박 대규모 그 계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레드백 장갑차 그게 이제 사진에 그 오른쪽 그 귀퉁이에 나와 있는 그 아주 멋있게 생긴 놈이죠. 그거를 오시코스가 지금 미국 육군에 세일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이시온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싼 그 함정 대함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적들의 스피드보트 혹은 적들의 공기부양정 이게 벌떼같이 쫙 올 때 저 뭐 비싼 함대함 미사일 쏠 수 없으니까 한 8km 이내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건데 저게 원래는 큰 군함에서는 저게 필요가 없어요. 기관포로 갈기면 돼요. 그 기관포가 뭐 거의 100억 돈 합니다. 그 아주 초고성능 기관포가. 그런데 요새 이제 그 작은 100톤 미만의 또 30톤, 20톤짜리의 굉장히 빠른 초고속정이나 무인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100억짜리, 50억짜리 초고성능 기관포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 아주 값싸고 날렵한 비궁 미사일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를 배에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백령도 서해안 지역 이런 데서 해병대가 북한의 초고속정 혹은 북한의 고속정이죠. 예, 북한 뭐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고속정 혹은 공기부양정이 벌떼처럼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공을 자동차에 실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저 비공 이제 발사포드 저 포드라 그래요. 저 깡통 하나. 거기 뭐 이제 거기 중간에 있는 그림이죠. 저게 이제 그 차 윗부분에 발사포드 2개짜리 있는데 한 포드가 가만히 구멍을 세보면 한 포드가 18발 들어있어요. 그러면 7억 2천이죠. 하나당 발당 4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비공은 어떻게 생겼냐. 저기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죠. 저게 뭐 상자를 둘러놨어요. 테두리를. 왜 그러냐면은 저게 직경이만 7cm밖에 안 돼요. 진짜 성냥개비 같은 그런 파이프 좀 굵직한 파이프 같은 건데 그래 길이가 뭐 한 5, 6m 되는 건데 저거를 저렇게 이제 저게 한 하나당 18발 채우는 포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포드 2개니까 이제 자동차 하나 뜨면은 이제 포드 물론 바로 옆에서 바깥 끼면 바로 돼요. 예. 자동차 하나 뜨게 되면은 이제 채워놓으면은 36발을 쏠 수 있죠. 다 쏘고 나서 또 채우면 또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마 KF-21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공군이 F-35, F-22 또 앞으로 나올 NGAD 이런 하이엔드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 전투기 쓰겠다. 4.5세대.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KF-21도 아마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그 다음에 이제 에이사 레이더의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지능이라든지 이런 건 미국이 우리보다 뭐 못할 게 없고 엄청난 거니까 그 뒤에 백단은 미국에서 통합해서 쓰겠지만 그 앞에 그 모듈과 소자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베스트일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번에 지금 개발 중인 질화갈륨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알루미늄 질화갈륨 소재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갖다가 저 서브 모듈 갖다가 미국 서브 시스템 갖다가 미국에 쓰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납비스무스 원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팔 만한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도 뭐 사서 쓸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